강사님, 화면 잘 보여요? 네, 잘 보입니다. 소리 안 나요. 화면 잘 보입니다. 거기하고 이제 빨리 자, 시작하시죠. 네. 여러분은 오늘 금광을 발견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럼 구라 좀 치지 말고 그냥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샘플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뭐냐면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통계 자료를 내는 건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 보면은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속 통계 자료가 이제 공개돼서 나와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2014년도 거고 여기 보면 뭐 발달살권, 골목살권 등등에 대한 어떤 상권 관련된 건가 보죠. 그 위치, 그 다음에 뭐 업종,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쿼터리 세일즈 어마운트라고 그래서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3개월마다 내니까 3개월 동안에 세금 아니 그 세일즈 어마운트죠. 매출에 그죠. 그 다음에 매출 건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굉장히 통계가 잘 나온 게 주말 뭐 레이쇼, 주말 뭐 월요일 뭐 주별 레이쇼가 쭉 나오고요. 쭉 더 가면 이제 뭐 이제 시간대별로 6시는 세일즈가 얼마 일어났고 또 뭐 이런 시간대별로 쭉 나와 있고 그다음 남녀별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나이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정보가 쭉 있거든요. 2014년도 우리 공개되어 있는 자료인데 요게 지금 여기 건수가 지금 몇 건 정도 되죠. 여기 보시면 18억 건 정도 되죠. 18억 건. 18억 건. 요거를 한번 저희 스크림에서 한번 커리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 만에 나오는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세일스포스라는 포캐스팅이라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아까 쿼터리 그러니까 분기별 세일즈 어마운트 있었잖아요. 그거에 이제 서머리하고 평균 내는데 이거를 아까 베이스 2호 코드라고 연도별로 소팅 해가지고 그룹 바이 그러니까 그룹 집계 해가지고 오더 바이 또 연도별로 어센딩이 아니라 디센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금 얼마 걸리냐면 요 밑에 있었는데 한 3초 정도 걸렸어요. 18억 건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교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똑같은 데이터 중에서 제가 한 3억 건, 3억 건 정도를 이제 저희가 포린 테이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밖에 있는 CSV 파일을 얘가 이제 묶어가지고 그걸 읽어가지고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여기는 3억 건 정도밖에 안 돼요. 엑스터널이라고. 요것도 한번 쿼리를 던져 놓으면 얘는 실제로 한 4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나옵니다. 3억 8천 건인데. 저는 18억 건인데 DB 소관에 들어있는 거고. 자, 지금부터는 제가 스크림이라는 그 빅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데 뭐 얘는 모양은 뭐 여러 가지지만 그래서 먼저 GPU Accelerated예요. 그러니까 GPU로 가속된 빅데이터 분석 DBMS예요. 그래서 스크림은 2010년도에 그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2017년도에 알리바바가 대규모 투자를 좀 진행을 했고 18년도에 그다음에 19년도에 LG U 플러스 수주를 했어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SK텔레콤을 수주했거든요. KB카드 수주했고 최근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도 수주를 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느낌이 뭐세요? LG U 플러스 하면 SK텔레콤 하면 거기에 무슨 데이터가 있냐면 우리 그 요금을 내기 위해서 CDR이라고 콜 디테일 레코드가 있거든요. 이거 수량이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이제 분석을 못할 정도의 그 데이터 범위가 지금 나온 상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가장 큰 이런 통신사들이 먼저 이 제품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4차 산업의 데이터 위치인데 예전에 IT4 비즈니스다가 IT 자체가 비즈니스가 되고 그러니까 카카오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 데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가 비즈니스를 위한 데이터였는데 데이터 자체가 비즈니스가 된다. 오늘 이 데이터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AI도 뭐 비즈니스를 위한 AI인데 AI 자체가 비즈니스일 거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정보화 시대는 쌀이 반도체였대요. AI 시대는 쌀이 데이터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디스크 스페이스나 이런 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1년치 모은 다음에 이거 도저히 더 이상 갖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머리 해놓고 나머지 버렸어요. 근데 AI 시대는 이런 서머리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로우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로우 데이터까지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년 벌어지는데 올해 한 해 모아놓은 그 데이터가 전에 10년 모아놓은 데이터보다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급격하게 데이터가 지금 폭주를 해버리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DBMS들이 이 데이터를 제대로 핸들링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크림은 하이퍼 매시브, 그러니까 초거대 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RDBMS형 GPU 가속 분석 DB인데 제가 무슨 실수한 것처럼 R자가 대문자 아래에 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RDBMS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RDBMS가 갖고 있는 거에 이제 핵심적인 기능이 데이터를 완벽하게 저장하는 입력부터 완벽하게 저장하는 기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여러 가지 콘스트레인트라고 그러는데 뭐 프라이머리 콘스트레인트, 그다음 뭐 포린키 콘스트레인트, 체크 콘스트레인트, 유니크 콘스트레인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얘네들은 완벽하게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데이터 입출력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그런 문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RDBMS의 형식이에요. 형식이라는 얘기는 대부분의 기존의 이제 비즈니스의 핵심 데이터들이 RDBMS 들어있고 그걸 지리하나 SQL이나 랭귀지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갑자기 빅데이터 하둡이라는 게 튀어 나오면서 야 우리 제대로 SQL 지원하지 못할 수 있어? 키밸류야, 노이스QL이야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벙 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기존의 RDMS를 쓰시는 분들이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 또 수백 테라에서 수백 페타바이트의 이런 초거대 용량 빅데이터 분석력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핵심 속성을 이제 요거를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할 건데 일단 GPU 기반 처리예요. 그래서 GPU는 원래 코어 숫자가 원체에 많아가지고 대용량 병렬 연산이 가능하고 CPU도 무척 빨라요. 대규모 확장성이 가능해요. SQL 베이스예요. 저희가 모든 SQL은 지원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NCSQL에서 지원하는 건 웬만큼 다 지원하고 표준 커넥터라는 거는 JDBC나 ODBC 커넥터를 통해서 저희 시스템 액세스가 가능해요. 머신러닝, 뭐 AI로 확장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파이썬이 직접 붙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판다스나 매트플롬 라이브를 이용해서 분석도 가능하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사이킥런 같은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쪽도 두 가지가 있는데 머신러닝 있고 딥러닝이 있거든요. 머신러닝은 주로 정형 데이터를 주로 잘 처리하도록 돼 있고 CPU로도 충분해요. 근데 딥러닝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 처리를 잘 하죠. 우리는 이제 DB 관점에서 보면 하둡이라는 시스템은 비정형을 잘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나중에 이제 딥러닝하고 연결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광경 DB나 이런 이쪽 계열은 주로 정형 데이터를 잘 다루기 때문에 나중에는 머신러닝, 사이킥런 뭐 이런 쪽에 좀 관련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서버도 한두 대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속도가 일단 되게 빨라요. GPU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로드하기 때문에 왜 로드가 먼저 나오냐면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부터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로드하는데 뭐 GPU당 3테라에서 시간당 3테라에서 6테라 정도. 그다음에 컬럼나 스토리지라는 걸 써요. 그다음 항상 압축을 해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저희 스크림 뭐 GPU 가속된 분석 DB인데 그거 외에도 이제 DB들이 엄청 많았죠. 이 DB가 엄청 많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업의 핵심 정보 자산이 DB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 저희 스크림은 GPU로 가속된 RDBMS형이면서 SQL을 지원하는데 최대 초거대 용량의 정형 빅데이터 처리형 병렬 분석 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정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비정형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데 효율적이지 못해요. 비정형 많이 처리하려면 차라리 누굴 쓰는 게 좋냐면 하둡 쪽 계열을 쓰는 게 좋거든요. 물론 하둡이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MPP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NoSQL 속성 중에서 컬럼나 DB와 키밸류 DB의 속성도 같이 갖고 있는 분석 DB입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대 초에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지금도 계속 쓰고 있죠. OLTP성 업무에 계속 쓰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쭉 나왔습니다. 오라클, DB2,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인포믹스, 사이베이스 이런 것들 나왔다가 이게 이제 한 20년 지나면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이건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쪽 관계형 DB들이 좀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핵심 업무들이 돌기 때문에 너무 많은 데이터를 뭐 뽑아내거나 이렇게 되면 그 관계형 DB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쟤네들은 주로 이제 한 머신에 했다는 거는 이 트랜잭션을 완벽하게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이 동시에 이렇게 변경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로 한 머신이에요. 오라클도 뭐 두 머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큰 데이터들은 또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MPP라는 게 나왔어요. MPP는 Massively Parallel Processing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거대하게 패러럴 프로세스 병렬 연산한다는 건데 한 대도 안 되니까 서버들을 계속 늘려놓은 거예요. 숫자를 10대, 20대, 100대 이렇게 이런 걸 MPP라고 불러요. 근데 MPP가 이제 주로 분석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는 말 안 쓰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해갖고 앞에 이자부터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테라데이터, 몽고DB, 버티카, HP, 아마 AWS, 레드시프트, 오라클 헥사, 뭐 IBM 네테자, VMware 그린플럼, 그다음 사이베이스의 IQ. 여기가 이제 MPP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이 사이베이스 IQ라고 하는 게 1990년대 초에 나와가지고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분석 DB 분야에서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회사들은 저런 위에 있는 MPP 만들면서 사이버에서 SQL을 갖다가 빨리 이제 넘어서려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 사이버에서 IQ가 저놈의 지금 컬럼나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분석 DB 계속 쓰는. 그럼 좀 특이한 거 중에 하나가 오라클 엑사데이터는 특이하게 이제 서버가 여러 대 있으니까요. 얘네들한테 그 데이터를 제공하려면 뭔가 공유 파일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파일 시스템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그 전에 이제 앞에 관계형들은 대부분 그냥 그 운영체에서 갖고 있는 파일 시스템 그냥 썼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제 뭔가 파일 시스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파일 시스템이 못 받쳐주는 거죠. 위에는 막 병렬로 처리하는데 밑에는 파일 시스템은 시리얼로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오라클 엑사데이터 같은 경우 자체 스토리지 시스템을 탑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DB가 스토리지 엔진까지 같이 스토리지 시스템까지 같이 가져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고 요거를 나중에 이어받은 게 이제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하드업 같은 경우는 HDFS라는 전문 병렬 스토리지 시스템을 탑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로 이제 분석 DB 역할을 계속 해왔던 건데 이게 1990년 초에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202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2, 3년이 지나가면서 얘네들도 지금 뭔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인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에다 뭔가 데이터를 다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 완벽한 트랜잭션 보장이 좀 힘들긴 하지만 리드 온리 형식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여러분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로그인 정보 있지 않습니까? 유저들 로그인 하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 막 동시에 로그인 하잖아요. 이거를 디스크에서 계속 읽어드리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메모리에다 다 탭탭을 해놓는 거죠. 근데 그 메모리라는 건 이제 양에 좀 한계가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걸 메모리 DB라고 부릅니다. 인메모리 DB. 근데 그 중에서 저기 키네티카하고 옴니사이언스의 맵기라고 하는 저놈은 또 GPU를 또 지원하게 됩니다. GPU. 얘부터요. 그다음에 2010년도 이후에 이제 그 스크림이 나오면서 얘는 매시브 데이터 처리하는 건데 밑에 보면 하이브 하드비라든지 뭐 스노우플레이크, 빅쿼리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얘는 이제 GPU 그러니까 하여튼 거대 용량의 데이터 처리하는 용도로 나왔다는 거죠. 그다음 또 2010년도에 또 기존에 앞에 것들은 너무 SQL을 많이 지원하는 건데 야 이제 SQL도 좀 한계를 좀 벗어나자 관계형 DB 그래갖고 어떤 특수한 목적에 맞춰서 여러 가지 DB 나왔는데 그래서 관계형 SQL을 안 지원한다 그래서 NoSQL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얘네들 각자 어떤 질의 언어가 있든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 API를 이용해서 이제 억세스 활동을 해냈는데 컬럼나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컬럼나 데이터베이스 가로 열고 스토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저 말은 스토리지 엔진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데이터베이스는 쿼리 엔진이라는 게 있고요. 스토리지 엔진이 있거든요. 얘는 스토리지 엔진에 가깝다는 소리예요. 쭉 보면 엣지베이스라고 저것도 하드 계열이고요. 구글 빅테이블, 그다음 버티카, 여기 버티카 저쪽에 버티카 있지 않습니까? HP 버티카인데 MPP도 되면서 동시에 컬럼나도 되나 보죠. 그다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우리 웹 같은 거 보면 HTTP 하이퍼링크 같은 거가 이제 어떤 그래프 형태의 자료 구조잖아요. 이런 걸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저런 것도 있대요. 그다음 다큐먼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몽고DB나 애저의 뭐 코스모DB 등등인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 데이터 중에 정형이 있고 비정형이 있잖아요. 정형은 아시잖아요. 엑셀이 테이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비정형은 이제 뭐 우리 목소리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거 비정형이죠. 근데 반정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야멜 파일이라든지 제이손 파일이라든지 XML 파일 같은 거. 그러니까 정형은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 딕셔너리 부분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원격지로 보내면 이 데이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딕셔너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딕셔너리. 그러니까 얘는 뭐 테이블 이름은 뭐고 필드 이름은 뭐고 데이터 타입은 뭐고 길이는 뭐고 이런 시스템 카탈로그라고도 부르는데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단 전송할 때 뭐를 데이터만 보내고 카테고리 안 보내도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네트워크를 썼었죠. 그다음에 이제 비정형이라는 건 당연히 뭐 파일 형태로 돼 있어요. 그림이나 뭐 오디오 파일이나 아니면 뭡니까? 저기 뭐 동영상이니까 그 자체에 다 읽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반정형이 나온 이유가 바로 XML이나 뭐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보낼 때 딕셔너리가 없어버리면 독립됐을 때 이게 무슨 용도로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면서 앞뒤에다 헤더까지 붙인 거. 대표적으로 우리 HTML이 그렇고요. XML이 그렇고 뭐 이런 반정형 데이터가 많습니다. 야멜 파일, 제이손 파일 이런 반정형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있고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키밸류 뭐 이런 스타일인데 이 키밸류는 그 OLTP 트랜잭션을 보장하지 않지만 빠르게 입력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가 있어요. 키밸류. 이 키밸류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 이런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그 상점이라든지 우리나라 쿠팡 상점 뭐 이런 것들이 뭐 추석날 어떤 이벤트 벌리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주문이 들어옵니다. 이런 주문은 관경 데이터베이스에다 다 쓸어 담지를 못합니다. 너무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일단 키밸류를 다 집어넣어요. 그다음에 시간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키밸류에서 하나씩 읽어가지고 다시 관계어문에다 집어넣거든요. 입출력이 엄청나게 많을 때는 이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 스크린 같은 경우는 입출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키밸류 속성도 가지고 있고 뭔지 모르죠. 아직 다 이해는 안 됐지만 여러분 컬럼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MPP 속성을 갖고 있다. MPP는 시스템이 계속 늘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초거대 용량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빅데이터라 하면 아파치 하둡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아파치 하둡이 나오면서 일단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뭐 분석 DB 이런 용어를 쓰던 거를 갑자기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용어 자체를 일단 얘네들이 바꿨다. 그러니까 그전에 관계형.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데이터 생성부터 해서 수집해갖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표현하는 것까지 막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특성을 먼저 보면 하둡은 먼저 특이한 게 하둡 HDFS, 하둡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스토리지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서버도 엄청 많아서 분산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지 자체가 분산 스토리지가 나와야 되는데 분산 스토리지는 원래 어디 있었냐면 슈퍼컴퓨터 영역에 있었어요. 러스트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뭐 GPFS라든지 클러스터 FL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전에는 기업들은 대부분 싼 스토리지라든지 나스 쓰고 있었거든요. 얘는 집중형 스토리지야.
그러니까 얘 자체가 분산이기 때문에 분산 스토리지가 나와야 돼. 그래서 구글 쪽에 있는 GPFS라는 파일 시스템을 바꿨고 HDFS라는 이게 파일 시스템을 넘어서 분산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뭔가 DBMS가 완벽한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없으면 뭘 써야 됩니까? 다른 회사의 분산 스토리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는 스크림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 스크림은 분산 스토리지는 없어요. 그래서 웨카이오라고 하는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을 이제 같이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그렇다. 그게 HDFS 하도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파일 시스템 넘어갑니다. 그 위에 아파치 H베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베이스 나오니까 무슨 데이터베이스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생각하거든요. 얘가 바로 NoSQL의 키밸류입니다. 키밸류. 자, 그다음 그 위에 보면 맵리듀스라고 하드 맵리듀스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서버 여러 개를 가지고 분산 처리를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게 맵리듀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하드면 기본적으로 엄청난 분산 스토리지 위에 데이터를 주로 키밸류 나오면은 아까 비정형이죠, 주로. 비정형 초점을 둬서 많이 저장하고 또 그걸 막 찾으려고 그러니까 분산 그 처리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둡은 주로 목적이 뭐냐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보세요. 주로 어떤 다큐멘트라든지 소셜 데이터, 뉴스, 뭐 공개 데이터, 블로그 데이터 이런 걸 주로 하거든요. 이게 다 비정형들이잖아요. 얘를 주로 수집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볼 일반 기업용. 근데 일반 기업들은 비정형 데이터 별로 없거든요.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정형 데이터 넣는. 그래서 하드볼 괜히 그 정형 데이터 처리용으로 도입하는 회사들이 요즘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보면 여기 하이브라고 있어요. 하이브. 요거는 그 관계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SQL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NCSQL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하이브 SQL이라는 걸 정형은 지원하긴 하거든요. 요게 그거 지원하는 것도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엄청 많아. 엄청 여기 뭐 키닉스도 있고 뭐 드릴도 있고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네들은 주로 디스크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가면 갈수록 안 나니까 또 위에 스파크라는 게 또 인메모리 형식으로.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들어오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SQL 형식으로 들어오는 그가 있고 스트리밍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주식 데이터 같은 거, 시계열 데이터 이런 것들 있고 로그 같은 거 이게 계속 들어오잖아. 이거 계속 싸가지고 서머리하고 집어넣고 서머리하고 집어넣고 하는 이런 인메모리 형식으로 바꾼 요 스파크라는 걸 요즘 또 좀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여기 뒤에 보면 스파크 ML 라이브러리가 있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감이 오시죠? 이렇게 머신러닝까지 가는 거예요. 그다음 그래프엑스 같은 거 가지고 있어서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뭐 스쿱이라는 소집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리밍 데이터들 가져오기 위해서 아파치 스톰도 쓰고 뭐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이런 거를 일단 일반 기업 RDBMS 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면 이런 얘기 딱 나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도대체? 아니 우리는 그냥 RDBMS 하나만 딱 도입하면 웬만한 거 다 했는데 아니 정형 비정형 반정형 다 절처리한다고? 그건 네이버는 카카오 할 일이지. 우리 회사는 정형밖에 없어. NoSQL이야? 키밸류 중심이라고? RDBM SQL을 지원하지 않는 거야? 지금 SQL 엔지니어들이 20년, 30년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SQL 지원 못하면 나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수십 대의 서버들로 필요한 거지? 비용이 막 100억대야.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크림은 이런 하드웨어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그 RDMS로부터 파생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 아키텍처를 저희가 잘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EDW는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OLTP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 나오는 소스를 ETL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이 분석하는 시스템들이 데이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마트라는 걸 구성하거든요. 그다음에 실시간 로그 이런 것들 여기는 데이터 레이크에다 구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다 묶어가지고 이제 마트하고 또 웨어하우스를 묶어서 데이터 레이크라고 불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쪽도 용어가 별로 정의가 안 돼 있고 이쪽 부분도 좀 한번 망했어요. 뭘 망했냐면 옛날에 뭐 올랩, 그러니까 분석 올랩, 온라인 아나리카 프로세싱인데 이 올랩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 올랩에도 뭐 M올랩이라는 게 있고 R올랩이라는 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M올랩 같은 경우 멀티 차원, 다차원 큐브를 구성한다 그래갖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마트 나올 때 항상 큐브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차원 큐브를 구성하는데 하루가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포기한 거야. 에이, 됐고 그냥 많이 넣어가지고 빨리 검색해갖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BI 툴들 있잖아요.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블로라든지 파워 BI 같은 툴에서 그냥 빨리 보기만 하고 싶어. 빨리 나오기만 해. 뭐 큐브고 뭐고 다 때려쳐 뭐 이런 스타일로 이쪽도 한번 붙임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주로 이제 기업용의 정형 데이터 중심으로 EDW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하는 걸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저희 특징은 심플하다는 겁니다. 완전 심플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전통적인 여기 DB들 쫙 있으면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툴이 있거든요. ETL이나 CDC 툴이 있습니다. ETL은 extract 추출한다는 뜻이거든요. 즉 저쪽 광경 DB한테 SQL 보내가지고 데이터 추출하는 거죠. T는 트랜스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변경시킨다는 뜻이거든요. 로드는 올린다는 뜻이에요. 또 원래 이제 전통적인 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게 ETL 툴이고 ETL은 그래도 저쪽에 있는 OLTP성 데이터베이스한테 엄청나게 많은 쿼리를 던지게 되면 양이 많이 받아오게 되거든요.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쪽 올랩 DB들이 죽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원격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네트워크의 속도가 느려갖고 데이터 오는데 엄청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CDC라는 툴을 써요. Change Data Capture라는 뜻거든요. 변경되는 데이터를 캡처하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오라클이나 MySQL이나 이런 데 보면 트랜잭션 로그가 있지 않습니까? 변동되는 내용을 기록하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읽지 않고 트랜잭션 로그를 읽어와가지고 그걸 통해갖고 SQL 문장을 제네레이트, 그러니까 데이터가 인서트됐다면 인서트되는 SQL 문장을 제네레이트 하는 걸 CDC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OLTP DB한테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예, 그걸 CDC라고 불러요. 영향 안 주고 그다음 원격지일 때 이제 트래픽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명한 툴들이 뭐 인포메티카, 탈랜드 이런 것도 있고, 그때 카프카는 그런 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옆에는 넣어놨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통합하거나 아니면 스케줄링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인포메티카나 탈랜드 같은 툴들이 주로 뭐냐면 소스에서 SQL로 데이터를 받아서 뭔가 자기가 변화한 다음에 다시 SQL로 어떤 DB에다 집어넣어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 받는 쪽을 저희 스크림이 지금 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성을 했으면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 툴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마트를 또 만들어요. 마트는 주요 목적이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분석 플랫폼이라든지 데이터 마이닝 아니면 BI 툴들이 되도록이면 데이터베이스는 조인할 때 테이블 여러 개 있으면 거의 조인할 때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데 여러 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을 묶어갖고 완성된 테이블 하나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거기서는 오로지 셀렉트 관련된 문장 중에 조인 빼고 셀렉트, 뭐 그룹 바이, 오더 바이, 오더 해빙, 그러니까 그런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데이터 마트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전부 다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한다 그러면 하드보다는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빅데이터 시스템인 저희 스크린 같은 게 들어가고 저런 올랩들 되게 숫자 많거든요. 거기에서 ETL 툴 같은 걸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집어넣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집어넣으니까 제가 이제 스케줄 관리를 해줘요. 제가 이번에 그 S사 같은 경우는 스케줄 자체가 한 하루에 3,000개 정도 들어가고요. 저쪽 오라클이 82대 정도가 돼요. 82대 오라클에서 막 데이터를 가져와갖고 하루에 3,000개가 막 돌아요. 그 3,000개 속 안에 또 한 타스크가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 게 하루 내내 막 ETL 툴이 막 돌면서 데이터를 여기다 계속 집어넣어요. 그다음 반대편에 있는 이런 분석 툴들이 가져오고. 그래서 대부분 빅데이터는 대부분 세 가지 정도를 해요.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거, ETL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ETL 개발하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단순하게 SQL 가져와서 SQL 집어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 구축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요. ETL 쪽에. 그다음에 이제 또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많아지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를 해야죠. 그걸 데이터베이스 거버넌스 플랫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버넌스 플랫폼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꼭지가 같이 들어가요. 거버넌스 플랫폼, 이런 빅데이터 하드비나 저희 같은 플랫폼, 그다음에 저런 ETL이나 CDC 툴, 그다음에 요거를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한 세 꼭지가 한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100억이다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 한 30억, 개발 한 30억, 그다음에 뭐 거버넌스는 30억은 안 돼 있지만 뭐 그 정도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스크림을 제공하는 건데 얘가 얼마나 퍼포먼스가 빠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국내 통신사 단성에서 엘사라는 데가 있대요. 아시겠죠? 누군지. 기존 업무 대비 32배 정도 성능 향상을 했는데 기존이 하도 100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저희 스크림 한 대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그 CDR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노드비 서비스 분석을 하는데 기존 하도 100대에서는 시간이 일일 분석이라는 거 어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일일 분석이라는데 이게 1시간 48분 걸렸대요. 시간대는 뭐 12초, 12분 정도 걸렸는데 저희 스크림 한 대 가지고 일일 분석은 요거는 1시간 48분이 24분으로 그다음 12분이 1분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더 심각한 거는 요 밑에 있어요. 밑에. 뭐 CTR 데이터 합계 산정이라든지 CDR 데이터 평균 구성 시간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에서 답이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답이 안 나왔다.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 답이 안 나오는데.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저희들은 답을 내고 있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 알아들을게요. 아, 하드비 드디어 못하는 게 생겼구나. 이거를 저희 스크림이 지금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S사래요. 이것도 텔레콤이네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도 갖고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ORC라는 거 하도 데이터 파일인데요. 그게 68기가 이런 거를 일일 데이터인데 건수는 40억 건. 근데 기존 하드는 420초 걸렸는데 저희는 55초에 해결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되죠. 660억 건 넘어가니까 기존 하드는 처리를 못했대요. 저희는 지금 60초, 뭐 1220초를 지금 처리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예요? 하드비 처리하지 못하는 걸 저희는 처리했다. 하드는 일반 기업은 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들이는 순간 고생입니다. 고생. 그다음 요거는 이제 국내 S 제조사인데요. 누구라고 밝힐 수 없지만 데이터 소스가 한 82개 정도 오라클이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제조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이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둡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 프로젝트 할 때 오라클 엑사데이터라고 하는 아까 MPP 있지 않습니까? MPP 매시브 패러럴 프로세싱이라고 여기도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드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오라클보다 더 빨라요. 오라클 엑사데이터 8대하고 저희 스크림 한 대 비교를 했더니 기본적으로 스크림이 한 5배 정도 속도가 빨라요.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뭡니까? 아, 기존에 MPP 시스템이 해내지 못한 걸 저희는 또 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내 보험사인데요. 보험에 보면 IFRS라는 국제 표준 어떤 금융 회계 표준이 있나 보죠. 이걸 뭐 지키기 위해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는데 뭐 지아 컨설팅이라는 회사의 카스 시스템에서 자기네가 이제 그 어떤 보험이 어떤 하나의 보험이 생기면 기존 보험하고 뭔가 비교를 해갖고 이게 미래 현금 흐름이라는 이런 거를 벨이라는 값을 산출을 한대요. 그리고 이게 기존에 이제 포스그레스 SQL에 들어있었던 거를 스크림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만 거 같은 거를 이제 포스트그레스 SQL CPU만 이용하는 스크림은 GPU용이 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포스트그레스 SQL 같은 경우는 기존 보험 계약 10만 건이 새로운 계약 하나를 갖다 분석하는데 1시간 13분이었는데 저희는 1분 20초 걸렸다. 그 다음에 5천만 건 이상 넘어가니까
옛날에 이런 게 한 5일이나 7일 걸렸나 봐요. 5천만 건 분석하는데. 그러려 했나 보죠 뭐. 근데 요것도 포스트그레스 SQL은 아예 답을 못 냈고 저희는 3시간 정도 걸렸다. 그다음에 계속 통신사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이게 프랑스 이동통신사 오렌지도 마찬가지 CDR이겠죠? 여기 보면은 기존에 이제 EDW 구조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 하우스 구조처럼 이런 거를 갖다 원래 OLTP성 DB라고 생각하고 ETL 걸차를 거쳐서 어그레이션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린플럼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타블로라든지 이런 걸로 분석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린플럼 40노드를 썼을 때 5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스크림 한 대 가지고 20분 만에 해결했다. 테라데이터도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오너십 코스트가 거의 21배예요. 저희가 21배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MPP들이 지금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갖다가 저희가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다 처리한다는 얘기보다도 아까 처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데이터를 보는 관점이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니까. 데이터가 너무 폭증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에드텍이라고 얘는 온라인 광고, 인터넷 이용한 온라인 광고 플랫폼인데 펍메트릭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도 보면 하둡이 있어요. 아까 엣지베이스라고 키밸류 데이터베이스 있고 그다음 피닉스라고 SQL 방식으로 뭐 하는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하둡 하이브 하면서 뭐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5시간만 해도 우리가 원하는 그 피지블한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야. 근데 스크림은 GPU 2대 가지고도 5분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도 IBM 네테자가 있나 보죠? 여기 오너십 코스트가 또 24배예요. 근데 속도는 거의 똑같죠. 근데 대수가 틀려요. 여기는 56대 1. 그러니까 56대 서버하고 한 대. 그 전에도 사실 14대하고 한 대. 여기는 또 태국의 통신사거든요. 당연히 뭐 어떤 트래픽 분석하겠죠. 그러면 그린플럼 쓰는데요. 40대하고 우리 한 대. 처리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하둡이라는 시스템, 그 다음에 MPP라는 시스템이 처리하지 못한 데이터를 지금 뭐가 처리하고 있다? 스크림이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도 한 20년, 30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향후를 봤던 것 자체가 20년까지는 볼 수 있었는데 요즘 데이터량 폭주가 너무 지나칩니다. 지나쳐갖고 핸들링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거짓말. 진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했는가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가 빅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빅하다는 얘기는 많다는 얘기도 되고요. 이런 데서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법은 2가지입니다. IO 아이솔레이션, 그다음 패러럴리즘, 병렬 처리인데요. IO 아이솔레이션은 IO를 뭐 분리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좀 넓게 써가지고 저장할 때 꼭 필요한 데이터만 저장하면 안 되나? 아니면 저장할 때 좀 압축해서 저장하면 그 IO 양도 줄어들고 저장량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압축해서 왔다 갔다 하면 입출력이 좀 줄어들려요. 물론 압축을 하게 되면 단순히 디컴프레션하는 게 이게 CPU 이런 거 낭비하는 부분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메모리 간 이동 이런 것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다른 아까 MPP들은 대부분 CPU 서버들을 엄청나게 늘리는 방식에 의해서 병렬 처리를 수행을 했잖아요. 저희는 병렬 처리 부분을 전부 GPU한테 넘깁니다. GPU가 병렬 처리를 그렇게 잘할 수 있나? 지금 또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정의를 다시 한번 하면 다시 GPU로 가속된 RDBMS인데 앞에 R자를 제가 일부러 세모로 그러니까 작은 그 소문자로 쓴 거는 완벽한 RDBMS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NC 표준을 지원은 해요. 다 지원은 못하고 일본 지원해요. 그다음에 고성능 고집적 GPU 서버들을 병렬 구성해서 운영 비용을 최소화. 아까 운영 비용이 뭐 소유 비용도 뭐 21배, 41배 이런 거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초거대 용량의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인데 OLTP는 기본적으로는 CRUD라고 하는 Create, Read, Update, Delete가 있거든요. Select, Insert, Create, Select, Update, Delete 중에 저희 업데이트 지원하지 못합니다. 지원하지 못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속도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보정하기 위해서 ACID라고 하는 거가 있거든요. 뭐 Automate
consistency, integrity, durability 중에 ACI 지원하지 못합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근데 MPP, 아나리틱 MPP 속성하고 하드를 대체할 수 있는 분석 DB 솔루션입니다. 크게 네 가지 핵심적인 기능이 있는데 일단 GP, GPU 기반입니다. 그래서 CPU하고 GPU한테 적절하게 쿼리를 나눠갖고 최대 성능을 내고요. 예, 엔비디아 기본으로 쿠다 프레임워크 자체가 매시블리 패러럴 프로세싱이라고 대용량 병렬 처리가 가능한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요건 병렬화와 관련된 거고요. 병렬 처리하고 두 번째 컬럼나 계속 나왔지만 컬럼나 DB입니다. 컬럼나 DB는 일반적으로 이제 통계학 분석에 유리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매우 유리합니다. 압축이 되게 용이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만 입출력이 가능해서 요건 IO 아이솔레이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청킹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청킹. 컬럼을 다시 100만 건 단위로 이렇게 묶어갖고 입출력합니다. 이걸 청킹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해서 먼저 메타데이터를 읽게 되면 청구를 빠르게 액세스 가능해서 이것도 IO 아이솔레이션과 관련이 있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서버를 여러 대 늘려서 물론 GPU를 갖고 있지만 무한 확장 클러스터가 가능합니다. 되게 쉽게 늘어나고 되게 쉽게 줄일 수 있거든요. 이건 패러럴리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 1, 2, 3, 4번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병렬 처리 관련해서는 다른 데는 MPP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은 서버들을 즉 CPU를 가진 서버들을 이렇게 늘리는 거잖아요. 저희는 서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서버도 늘리긴 하지만 GPU를 늘리는 걸 쓰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GPGPU를 써요. GPGPU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집에 게임용 있지 않습니까? 게임용? 예, 그런 것들은 GPGPU라고 부르지 않고요. 게임용 GPU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포스 계열이에요. 지포스. 그래서 그거하고 이런 GPGPU도 틀린 거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런 지포스 계열은 기본적으로 게임 처리를 하기 위한 기능이 매우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폴리곤 아세요? 폴리곤? 3차원을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다 막 색깔 입히고 이런 폴리곤 처리라든지 레이 트레이싱, 또 쉐이더, 그러니까 이런 빛이 비쳤을 때 그림자가 뒤쪽에 오느냐 이런 걸 미묘하게 잘 처리해야지만 이 3D 그래픽이 잘 처리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벡터 연산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 거가 지포스 계열이에요. 근데 GPGPU는 그냥 그런 게임 관련된 부분 빼고 CPU를 대신해서 계산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코어를 많이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V100이나 A100이 이런 GPGPU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벡터 연산에다가 선형 대수 연산. 이 선형 대수 연산 부분이 데이터 프로세싱 AI에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거 V100이나 A100이 AI에 되게 많이 씁니다. 가격은 엄청 비싼데 일단 한번 보시죠. 밑에 뭐라고 되냐면 수천 개의 병렬 프로세싱 코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테슬라 V100 하나만 해도 5,312개의 쿠다 코어가 있다. 이게 감이 옵니까? 아까 이상하게 얘가 10대하고 한 대, 뭐 40대 한 대 이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퍼포먼스 거의 똑같은 거야. 40대 1로. 뭐 때문에 그냥 코어 숫자 때문에 그래요. GPU 하나가 코어가 몇 개라고요? 5,312개. 우리 요즘에 여러분 지금 CPU 중에 코어 수 제일 많은 게 AMD 쪽에서 나오잖아요. 64코어짜리. 그죠? 그거 소켓 2개만 해도 128코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는 몇 개입니까? 5,312코어예요. 왜 아까 40대 1, 뭐 20대 1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왜 이게 한 대 갖고 커버가 되냐? 코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메모리도 GPGPU는 특이한 메모리 써요. HBM2라고. 기존 DDR이나 GDDR보다도 한 10배 빠른. 그래서 한 900GB의 스루풋을 낼 수가 있고요. 아까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대용량 통계학적 분석 처리에 차별화. 그래서 압축 알고리즘 처리가 용이하고 아까 데이터베이스 SQL의 그룹 바이라든지 썸, 에버리지, 카운터, 민맥스 이런 계산이 굉장히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비교를 하나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 내가 서버 10대 MPP가 있거든요. AMD 64에 2소켓이야. 그럼 128코어죠. 거기에다가 10대를 하게 되면 1280개의 CPU 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저희는 스크림인데 서버 2대예요. 서버 2대. 거기다가 엔비디아 V100을 4개씩 갖고 있어서 총 8개예요. 8개가 있다. 그러면
CPU는 저희는 256개지만 GPU가 몇 개가 되는 거죠? 코어 숫자가 42,496이 돼요. 몇 배입니까? 33배잖아요. 코어 숫자가 33배라고요.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왜 아까 40대 1이 같은 퍼포먼스를 내지? 저희 코어 숫자가 42,000개라니까요. 얼마나 이게 딱 머리에 박히셔야 됩니다. 엄청 그러니까 서버 한 대다 GPU를 하나, 둘, 셋, 네 개 꽂았는데 그게 한 2만 개의 코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CPU 뭐 10대, 100대보다 코어 숫자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내는 거예요. 적은 용량이. 요게 딱 박히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GPU만 꼭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SQL이라는 건 전부 다 CPU 처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 스크린 컴파일러가 야 이거는 GPU가 잘해 그럼 GPU, 요거는 CPU가 잘해 CPU 이래갖고 완전히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CPU, GPU 이용해서 아주 최적화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기능, 우리가 SQL 문장을 던지면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어떤 기능들이거든요. 여기는 뭐 GPU가 하는 게 있고 CPU가 하는 게 이렇게 있죠. 같이 다르죠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꼭 GPU만 이용하는 건 아니다. CPU까지 같이 이용한다. 그러니까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각자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동이 안 오시면 곤란한데 4만 개. 그다음에 GPU는 메모리가 굉장히 비싼 메모리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컴퓨터에 램 있잖아요. 램은 DDR을 씁니다. DDR4나 DDR5인데 이게 입출력 속도거든요. 25기가, 51기가. 그다음에 이제 GForce 계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GDDR 메모리를 씁니다. 이건 하이닉스가 되게 잘 만들어요. 예, 그래서 32기가 정도 속도가 나는데 아까 GPGPU라고 해갖고 아까 V100이나 엔비디아 V100 A100 같은 경우는 HBM2라고 HBM은 이렇게 다층입니다. 다층. 아파트처럼 쌓아놨어요. 램을 이렇게 쌓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거든요. 예, 속도가 여기 GDDR보다도 거의 10배가 빨라요.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의 지포스 계열의 2080은 많이 들어보셨죠? 3080, 2080 정도가 되는 게 V100이거든요. 포화 숫자나 이런 게. 근데 가격은 얘가 5배가 비싸요. 뭐 때문에? HBM 메모리 때문에. 이게 그 엔비디아 GPU 하나 나가면 삼성 엄청 돈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자체를 엄청 비싼 걸 썼다는 거죠, 이게. 이거는 이제 I/O 아이솔레이션으로 가는 거. 많이 한꺼번에 많이 입출력이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시스템도 저희가 좀 더 특별한 걸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게 그 엔비디아의 GPU 서버거든요. 그래서 CPU 2개 들어있고, 예, 네트워크 아답터 있고, PCI를 통해 갖고 얘네들하고 연결합니다. GPU하고. 근데 GPU는 GPU끼리 통신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AI 할 때. 그래갖고 여기 속도가 100기가, 자기네끼리는 50기가, CPU하고 통신할 때는 32기가 정도 나거든요. 저희가 추천하는 모델은 IBM의 파워 PC, 파워 CPU를 갖고 있는 놈이 있는데 GPU끼리 150기가를 낼 수가 있고 CPU하고도 150기가를 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CPU가 관장하고 있는 놈하고는 100기가 정도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출력이 되게 확장을 시킨 거죠. 이런 거는 이제 I/O 아이솔레이션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델을 좀 사용하는 편이고 또 알아둘 게 되게 많은데 그게 뭐냐면 RDMA 닉이에요. 저희는 스크림 여러 대가 MPP 형식으로 클러스터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간에 통신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또는 스크림하고 병렬 분산 스토리지하고 통신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RDMA는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어떤 네트워크상에 있는 2대 머신이 통신할 때는 이 네트워크 아답터를 기준으로 해서 원래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소켓한테 주면 소켓이 TCP 레이어 실전에 여기는 안 돼 있지만 운영체제 커널 레이어로 내려와서 닉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를 여러 번 통신함으로써 한 머신 내에서 속도를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RDMA는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고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이 RDMA를 사용할 수 있는 닉과 또 특정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씁니다. 그러면 얘가 어플리케이션이 이 RDMA 닉에다 바로 라이팅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떼버린 거죠. 이런 운영체 관련 부분을 점프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요거를 RDMA라고 그래요. 단점은 라우터를 L3를 넘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VLAN 안에서만 대부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가 되게 좋아져요. 그다음에 또 GPU 다이렉트 오버 RDMA. 그러니까 RDMA 기술을 GPU에도 또 쓴다는 겁니다. 자, GPU가 원격지 있는 서버하고 통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CPU로 갔다가 다시 네트워크로 내려왔다가 다시 CPU로 갔다가 다시 GPU로 가죠. 그럼 또 여기 안에서 속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을 보면 GPU에서 바로 어디로 가는 거죠? 바로 GPU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RDMA 기술하고 GPU 다이렉트 기술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분산 스토리지를 같이 쓰는데 스토리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씁니까? 원격 스토리지에서 갖고 있는 내용을 GPU에다 바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CPU로 갔다가 또 GPU로 가고 그러면 속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웨카 같은 분산 스토리지는 GPU 다이렉트 기능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원격 GPU에서 받아온 내용을 또 다른 원격 GPU에다 바로 그냥 집어넣어요. 스토리지가 GPU 메모리에다 바로 넣어줍니다. CPU 거치지 않고. 이런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I/O 아이솔레이션이 뛰어난 거죠. 그다음에 이제 GPU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컬럼나 스토리지. 컬럼나라는 건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전통적인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에 필드명이 있고요. 하나의 필드에 같은 속성을 가진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시스템들은 로 바이 로 처리라서 행단이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행단이 처리한다는 건 하나의 행 자체가 어떤 오브젝트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완벽한 엔티티를 설명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긴 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프로덕트만 읽고 싶은데 같이 컨츄리하고 세일즈가 같이 딸려 들어오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입출력도 많이 문제가 되고 스페이스도 많이 문제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컬럼나는 어떻게 저장하냐면 이렇게 저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로 스토어는 행 단위 스토어는 하나의 행, 그러니까 하나의 레코드를 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이렇게 한꺼번에 보관하는데 컬럼나는 어떻게 하냐면 컬럼을 보관합니다. 컬럼 단위로. 일단 약점은 뭐겠어요? 나중에 데이터를 출력해낼 때 행을 한 행을 딱 출력하면 뭐가 끝나는데 얘는 여러 개 컬럼을 동시에 읽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컬럼나를 보관하게 되면 일단 장점이 뭐냐면 속성이 같아요. 대부분.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뭐가 됩니까? 압축이 되게 용이해요. 압축이 되게 용이해요. 그다음 또 하나가 나중에 대부분 우리가 나중에 셀렉트문 같은 걸 써버리게 되면 요 행 하나만 한 컬럼만 출력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 행만 읽어내면 돼요. 다른 부분은 안 읽어도 돼요. I/O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분석 DB들은 컬럼나 스토리지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스토리지도 컬럼을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스토리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후도라고. 자, 그래서 컬럼나 방식은 압축이 좋고 I/O를 감소한다. 그다음에 거기다 저희는 청킹이라는 기술을 다시 하나 더 쓰거든요. 한 컬럼을 또 청크라는 단위로 쪼개는데 이 청크는 이 GPU 입출력이 좋은. 아까 말하면 GPU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HBM 메모리를 썼잖아요. 단 사이즈가 적어요. GPU 사실 때 여러분 메모리 용량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12기가, 16기가. 얘는 기본적으로 뭐 32기가나 42기가인데 근데 메모리에 비해서는 일반 램에 비해서는 되게 작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큰 놈이 이렇게 들어오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쪼갠 거예요. 청크라는 단위로. 근데 거의 100만 건 정도 돼요. 100만 건.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 테이블이 원래 있으면 이게 필드 아닙니까? 이 필드인데 필드를 또 100만 건 묶어서 청크 단위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크에는 이 청크를 설명하고 있는 메타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2017년 1월 1일부터 1월 1일 사이만 정보가 들었다. 그 다음 거는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정보가 들었다. 이렇게 메타데이터가 들어있거든요. 이 메타데이터가 일종의 인덱스 역할을 해요.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를 읽을 때 먼저 메타데이터를 읽어요. 메타데이터를 읽으면
한 필드를 출력해낼 때도 이 메타데이터를 읽으면 그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첨커만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필드만 그러니까 레코드 전체를 읽어내는 거에서 필드만 읽어낸다 해서 필요한 첨커만 읽어낸다는 말로 빠지기 때문에 이게 I/O 아이솔레이션에 엄청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 근데 I/O 아이솔레이션은 또 어떤 효과가 나냐면 그 메타데이터는 어떤 효과가 나냐면 데이터 스키핑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점핑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SQL 문이 있어요. Select 모든 from T 테이블 웨어 갖고 연도가 2017년보다 더 높은 거.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웨어절의 이어 필드를 찾겠죠. 이어에 청크가 있어요. 청크. 청크 중에 요거를 먼저 메타데이터를 읽으면 요것만 딱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수평으로만 쭉 읽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레코드 안 읽어도 되잖아요. 굉장히 스키핑, 데이터 스킵, 그러니까 필요한 데이터만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는 계속 압축을 그냥 항상 압축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압축은 두 가지 효과가 나는데 일단 100기가를 저희가 적어도 80% 정도 압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왜? 아까 컬럼나였기 때문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기존 똑같은 스토리지를 가지고도 우리가 거의 80배 이상은 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압축해서 저장하고 압축된 데이터를 읽는 것이 풀어서 읽는 것보다 훨씬 입출력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뭐가 많았죠? 아까 이건 CPU를 많이 선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GPU가 엄청 많았잖아요. 숫자가. 걔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풀고 저장할 때 실시간으로 압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저희 S사 프로젝트 할 때 FDC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시스템 노후 같은 거예요. 90% 압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압축을 통해서 입출력도 감소시키고 저장료량도 엄청나게 늘려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무한대로 또 이 클러스터가 늘어나거든요. 한 서버에다가 GPU 한 4개씩 담았다가 만약에 폭풍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 GPU 숫자를 한 8개가씩 늘리는 스케일업 작용이 가능해요. 스케일업이 가능해요. 그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 서버 수를 엄청 늘려버리거든요. 그럼 스케일 아웃이 돼요. 언리미티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는 분산 스토리지라는 게 또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웨카이오라는 걸 같이 쓰는데 또 시스템은 크게 3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아까 메타 서버라고 해갖고 아까 청크 관리하는 서버가 있고 서버 피커라고 해서 로드 밸런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커라는 게 있어요. 워커는 이제 GPU당 할당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GPU는 하나에서 8개의 워커가 할당이 되거든요. 이 워커가 여러 개 생겨서 각각의 워커라는 게 뭔가 개별 SQL을 컴파일하거나 SQL을 수행하거나 그래요. 또 워커 숫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병렬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자, 일단 서버 숫자를 늘려서 병렬을 늘리고 한 서버에 GPU를 늘려서 병렬을 늘리는데 그 GPU 하나당 또 워커를 한 8개씩 할당할 수 있어요. 이 워커가 하나의 프로세서예요. 데몬이에요.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병렬 처리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로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컬럼나로 쪼갭니다. 컬럼은 아까 압축이 좋다. 그다음 필요한 것만 읽어낼 수 있는데 이걸 또 GPU를 이용해서 청크로 나눕니다. 청크로 나누면서 이거를 뭐 메타데이터 태깅을 해줘서 나중에 메타데이터를 읽으면 컬럼 중에서 필요한 청크만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전부 I/O 아이솔레이션에 관련이 있어요. 그다음에 항상 압축해요. 압축이 되게 중요합니다. 압축을 해야지만 입출력할 때도 사이즈가 줄어들고 저장 용량도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이 100테라 저장할 걸 저희는 800테라 저장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걸 엄청 줄여주는 거죠. 그다음 아까 디스크 스키핑, 그다음 병렬 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뭐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스크림을 도입하시면 기존 MPP 시스템이나 하둡보다는 20배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요. 100배 정도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도입 비용은 10% 정도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파트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가 있는데 AI 솔루션 아키텍트 팀이 바로 이제 스크림을 중심으로 두고 또 얘가 분산 처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분산 스토리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웨카라는 지금 IO500에서 탑 3급에 들어갔던 웨카 IO
요거를 밑에다 깔고 그다음에 요즘에 분석은 아까 얘기한 타블로라든지 파워비아이라든지 이런 비주얼 툴에 의한 것도 있지만 또 인공지능 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프코어라고 하는 인공지능 전문 프로세서와 시스템까지 한꺼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크림은 IP로 그래프가 붙은 거예요? 네, 아직은 쓸 거예요. 아직은 못 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앞에 얘기하셨던 부분에 IFRS 17 쪽 네네. 나오면서 과거에 은행 쪽하고 보험사에서 많은 것들을 개발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스크림을 아주 구현했던 것 같아요. 얘네들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이미 구축돼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DB만 바꾸는 거지. DB만 스크림에다 넣으면 돼요. 네, 많은 보험사가 다 그걸로 돼 있어요. 지금 맨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